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총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조차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유권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춘천시 인구수는 총 28만 1,468명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인구 상한선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춘천 분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참에 20대 때 8석으로 줄었던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를 9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는데 초반 양상이 지역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와 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는 안이 제안된 겁니다. 이대로 된다면 현재 31만 6천여 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종시가 분구되고 춘천은 나눠지지 못합니다. 춘천 분구 여부를 둘러싼 중앙 정치권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유권자들과 출마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본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좋죠. 춘천을 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빨리 했으면 우리도 편하게 형성하기 좀 편하고 확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사무실을 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구 입장이 안 되니까 어디다 캠프를 차려야 될지 현수막 설치 이런 게 사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명함을 뿌리고 국민을 만나면서도 이분이 우리 춘천 분구와 함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강원도에는 이미 5개의 군 지역이 통합된 공명 선거구가 있는데 또다시 선거구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도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것이라고 지역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5개 정도의 지자체를 갖다가 관할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인구수를 비례해서 나누는 현재의 제도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겠지만은 여야는 이번 달 국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정치 신인들과 소수 정당 출마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악수 대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온라인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출근길 교차로. 젊은 춘천 잠 깨어오라.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4.15 총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직 불법이라 육성으로 노래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서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또 선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저희 캐치프라이즈를 노래로 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조리용 마스크를 썼습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를 썼었는데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최대한 얼굴이라도 좀 노출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조리용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필수인 악수는 사라졌습니다. 춘천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일부 예비후보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모이는 곳은 찾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SNS 계정입니다. 콘텐츠 제목은 아내의 일기. 선거운동 동반자인 아내가 쓴 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후보자는 손을 몇 번이나 흔들까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약간은 엉뚱한 스토리텔링 형식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겁니다. SNS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확산력 있는 SNS 이외에도 블로그와 같이 좀 더 저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인터넷 매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운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이자 변수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거법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이 15년 만에 만 18세로 낮아져 고교 3학년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도내에서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고교생 5천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만 18세의 고교생 유권자들은 기대만큼 부족한 정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정치 참여를 금지한 고교 생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과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뿐 아니라 학생까지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거 연수를 추진합니다. 교육부 등의 자료를 통해 투표 방법과 올바른 선거 문화 등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선거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좀 없도록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시간을 내든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선관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선관위도 고교생 유권자의 선거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교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안내지 등을 배포합니다. 2월 중 선관위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국회의원 선거일 전까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등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선관위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선거 교육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 교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대학 입시에 매진하는 수험생이어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중 노선 대부분의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서 국내선과 동남아 등 여타 항공 노선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플라이강원 취항으로 이제 막 활로를 찾으려던 양양국제공항 등 도내 항공사에 또다시 악재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행 비행기 이륙을 20여 분 남겨뒀지만 탑승장은 썰렁합니다. 최근 들어 탑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에는 190명 정원의 10% 수준인 2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편당 평균 100명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제주 노선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지난달 중국 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된 데 이어 그 밖에 동남아 노선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 노선 중 항저우 닝보 노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클락 노선은 취항을 21일로 연기했고 이달 중 취항 계획이었던 타이완 타이중 노선도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클라크 퀴즈는 원래 12일이었는데 그 사태 때문에 21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연기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타이중은 원래 2월 27일 취항 예정이었는데 3월 29일로 연기를 했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운항 중인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은 이용객이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목욕률도 많이 올라와갖고 되게 희망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생각지도 않은 게 타서 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타이완 등 아시아 6개 나라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지방 공항과 항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의 신규 국제노선 취항은 물론 원주공항 등 국내선 노선 이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도내 공항에서 운행하는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까지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포근한 날씨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삼중고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유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농산물도 판매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도는 산천어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제장이 썰렁합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얼음판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방문객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량도 덩달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는 160개 농가에서 내놓은 200여 농특산물 12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올해는 2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매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저희가 농가에서 애지중지 재배한 농산물을 산천어 축제 때 나와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20% 정도 좀 판매를 하고 한 80% 정도가 좀 판매가 좀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군장병, 화천이 고향인 타 지역 주민들까지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의 기대는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 나갔다면 올해는 100만 원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다가 요새 팔아주기 위해서 조금 파는 거예요. 축제용 산천어 처리 문제도 걱정입니다. 축제에 사용할 산천어를 보관하는 화천군 양축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수조 대부분에는 여전히 산천어가 가득합니다. 올해 화천군이 축제를 위해 준비한 산천어는 모두 190톤. 폐막이 닷새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5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최 측은 산천어 소진을 위해 16일 폐막 이후에도 낚시터 연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분석한 지난 2019 산천어 축제의 직접 경제 효과는 1,300억 원, 화천군 1년 예산의 30% 수준입니다. 축제의 성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으로 헌혈자가 준데다 감염 우려 등으로 단체 헌혈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때문인데요. 병원 혈액 공급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헌혈용 침대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원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국 여행 한 달 사이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30일 이후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군부대 등 15곳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의 도내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더욱더 빠르게 감소해 단체 헌혈자가 무려 26%가량 줄었습니다. 당장 병원 혈액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혈용 혈액인 적혈구제제는 5일분이 적정 보유량입니다. 비수기인 이맘때도 평균 4일분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든 혈액형이 2, 3일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칫 수술이나 대형 사고 등 응급 상황에도 수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병원에서 수술할 때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제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수술을 미루거나 혈액을 급히 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형하고 O형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이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헌혈이 가장 편한 것 같아가지고 쉽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저희 국민들은 좀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 단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혈액원은 예방수칙을 강화한 데 이어 헌혈의 집 연장 운영과 기념품 추가 제공 등의 이벤트를 확대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찾을 만큼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산천어 축제를 폄하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분노가 거셉니다. 지역 현안을 번번이 발목 잡아온 환경부 수장의 발언이어서 지역사회는 더욱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의회 본회의장에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 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도의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의원들은 따뜻한 날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화천 국민들을 조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그 축제 폄훼 발언은 진짜 그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화천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천어 축제를 개인 입장으로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행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의 연합회는 환경부 수장의 편향된 생각이 강원도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며 조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단체들도 12일 반대 집회를 갖고 조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그 고위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그 생존권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말살을 해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민들이 더욱 격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부가 지역 현안을 번번이 발목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정선 가리왕산 복원 문제로 강원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체도 모두 환경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허가해 이중잣대 비판까지 일며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조 장관은 해당 발언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논란이 일고 난 후 공식 사과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시군 번영의 연합회 등은 이달 중 환경부를 찾아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주년을 맞아 올림픽 유산 평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평창 평화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2박 3일 동안 평화 실현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포럼 마지막 날 채택한 2020 평창 평화포럼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선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20 평창평화포럼 결의안에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10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7대 의제가 담겼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데요. 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의제로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할 존스 평창 평화포럼 조직의 공동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 gather here in Pyeongchang, the venue of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in 2018 and an origi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affirm our commitment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 upon al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concrete and practical actions to support our mission.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었는데요. 각국 철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를 이끌 수단으로 철도 연결을 꼽았습니다.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을 연결하면 4조 6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포럼 참석자인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북한의 동해선 중 낙후 구간은 극히 일부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투자가 짐 로저스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excited. Once the 38th parallel comes down, once the railroads are open again, once there's interchange of labor and capital and management ability, which has enormous amounts up in South Korea, Hanwon-do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or 20 years.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개별 관광 등을 지지하고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 공동관광구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관광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강원도 속초항에서 출발해 북한 원산항으로 도착하는 식의 개별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육로와는 달리 해상항로는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 왕래가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일군 이체제인 고성이 최근 유엔 측에 유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신청했는데요. 남북으로 나뉜 고성군을 역사, 문화, 정치적 특수성 등을 살려 국제 유엔 생태 평화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강원도가 유치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럼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포럼 결과가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강원도는 포럼을 논의에서만 그치지 않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또 다른 유엔 포럼의 논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공공 외교 채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평화포럼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포럼 결과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농업인들은 앞으로 매년 70만 원의 지원금을 연 1회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도내 농업인 약 10만여 명으로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올해 총 730억 원이 들 것으로 도는 추산했습니다. 강원도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업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 유예나 분할 고지,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연기와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각 시군 협의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속초고성 지역 산불 피해 보상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합리적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4.4 산불통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민 60여 명은 10일 한전 강원지역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말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협상 결과에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별심의위원회가 보상액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의결한 것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소송으로 갈 수 없음을 이용한 밀실야합이라며 합리적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특별심의위원회가 내놓은 보상 규모에 동의하지 않은 이재민들이 나오면서 빚어졌으며 이들은 한전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정보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어떤 게 오해이고 진실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원주보건소 보건사업과 김기준 과장 그리고 유지승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금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은 좀 어떻고 특히 원주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9시에 발표 자료를 보면 네. 확진자는 28명이고 또 7명은 이제 입원 치료를 마쳐서 퇴원을 하셨고 네, 13일 기준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21명이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좀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언론사의 그 기사 양식을 그대로 본뜨고 다만 그 내용을 코로나19 환자와 관련된 것처럼 꾸며서 유포된 경우도 있었고요. 몇몇 유튜버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감염 환자를 붙잡는 듯한 연출 영상을 찍어서 마치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중에 어느 분이 사망했다라는 식의 속보 형태의 메시지도 유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뭐 검거, 수사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대 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되었는데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최초로 이 가짜 뉴스를 작성했던 사람이 자수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28일경에는 경남 창원시의 50대 여성이 중국 우한시에 다녀왔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 두 사례 모두 이 가짜 뉴스를 생성했던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모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지하철에 20대 유튜버가 기침을 하면서 자신이 우한시에 다녀왔고 감염되었다라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을 찍고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를 전국적으로 지금 약 45건 정도의 가짜뉴스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메르스 사태 때도 좀 기승을 부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메르스 때는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없는데도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방의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그리고 병원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병원 몇 개의 이름이 거론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남성이 업무방해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요. 대구의료원으로 메르스 환자가 이송되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다음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다가 대구의료원으로 메르스 환자가 이송되었는데 사망하였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실제로 처벌이나 이런 것들로 이뤄질 수 있겠네요. 예, 업무방해 혹은 명예훼손 같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업무방해는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해당 병원이 거론된다거나 그리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전혀 아닌데도 이동 경로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특정한 상호가 노출된다거나 상가들이 거론되면은 이렇게 지목됐던 병원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근거 없는 소문, 가짜 뉴스가 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코로나19가 공기로 전파된다, 눈만 쳐다봐도 감염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실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뭘 이렇게 눈으로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없고, 아니 확진자가 이제 기침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말을 한 가운데서 비말이 이제 튀어나오면 그걸 통해서
직접 사람의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비말을 이제 어디 이 생활 공간에 이제 그 비말이 튀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만지고 네. 그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이제 만졌을 경우에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꼭 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이 마스크 한 번 쓴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니면 뭐 KF94 등급만 써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그 품질 인증을 다 받은 네. 게 대부분이고요. 보통 KF95나 KF80 네. 또는 N95 정도의 마스크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보통 KF95나 N95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KF95 정도는 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KF80 이상이면 뭐 무난하게 이제 마스크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해도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맞고요. 네. 사실 이제 마스크가 이제 질이 상당히 요새 좋아졌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이제 출퇴근만 뭐 이게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오염 가능성도 좀 낮고 이런 이제 그런 판단이 드시면 네. 하루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선을 추적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민분들이 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를 돌아다녀도 되는가 좀 불안해하세요. 어떤가요? 일단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매뉴얼상이나 또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을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확진자 생활 공간은 이제 물론 소독이 되고요. 네. 또 확진자가 이동했던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병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네. 소독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확진자 동선과 관련돼서는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뭐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서 소독한 이후에는 충분히 방문을 해줘도 상관없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그 소독을 한 후에는 이제 그 잔해가 이제 물방울 네. 소독액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이제 금방은 이제 사용하기 좀 그렇고 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동선을 그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대로 다녀도 감염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어요. 뭐 중국산 김치도 먹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 오는 택배나 우편물을 받아도 감염이 된다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또 어떤가요? 금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이제 김치를 생산하게 되면 그 생산 공정이라든가 또 생산이 끝난 이후에 그거를 이제 이송 가는 과정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 노출을 하게 되면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균은 다 그 사멸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오는 김치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 택배나 김치를 뭐 택배를 통해서 받아볼 때 그거로 인해서 감염될 그런 경우의 수는 가장 희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짜 뉴스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곳에서 좀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짜 뉴스를 생성, 유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짜 뉴스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병원이나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가능하고요. 가짜 뉴스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다거나 실명을 얘기하고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특징을 상세히 기술을 알고 있어서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메신저로 뭐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괴담들,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받았던 가짜 뉴스를 뭐 지인한테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예, 가짜 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고 난 후에 유포되면서 그 파급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유포자도 작성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잘못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포자 역시 내용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포자가 좀 조직적이고 좀 악의적이라면 충분히 유포자도 엄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번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떤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확진자분 몇 분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이 좀 유출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동의 없이 목적의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받은 그 제3자 역시 다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뭐 실명이라던가 개인정보가 언급되고 또 업체나 기관명이 언급되면 그 당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요.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거고 피해자분 피해 회복은 별도로 이루어져야겠죠. 만약에 이제 업체 명의 거론됐다거나 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을 못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작성자 또는 유포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분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처리자가 정보 처리자의 고의 과실 없이 유출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면책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 과실을 면책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자분 역시 손해배상으로 뭐 피해복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가짜뉴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영진 대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님. 도내에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생성 유포되고 있는데 현재 단속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예, 경찰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 뉴스 형식을 좀 띠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을 이제 모두 단속한다는 취지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감염자 등을 특정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가 도내 지역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건을 삭제 차단하였으며 그 3건에 대해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유포된 이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검거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도내 특정 병원을 거론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허위 사실 유포라던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차단하고 수위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할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전달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더라도 비교 검색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시기를 틈타서 신종 코로나19 정보를 빙자해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또는 해킹 이메일,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시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진 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좀 이어서 좀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좀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려동물 요즘 키우는 가정 많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좀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과 동물 간에 전염된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반려동물하고 접촉됐다. 네. 그렇게 되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나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서도 역시 코로나 19를 통해서 반려동물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밝혀된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과정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 중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다. 마늘을 먹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의학계나 아마 식품계나 이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든가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무거운 질문 같습니다. 네, 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과 대응 관련해서 좀 주민분들께 좀 꼭 알아야 할 사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여행하시거나 하고 오셨던가 아니면 코로나19가 감염되어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런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일 정도는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또 손 씻기라든가 아니면 기침 예절이라든가 이런 예방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침이라든가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나 아니면 시 보건소로 연락을 주셔서 미리 상담을 한번 받으신 이후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도 좀 요즘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단순히 장난이나 재미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꼭 확인된 정보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보건소 보건사업과 김기준 과장 그리고 유지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